온갖 얘기를 다 쓰면서 가해자를 엄청나게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감정적으로 수십 번을 막 제출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반대입니다. 자, 그동안 제가 올렸던 여러 가지 영상들, 표면적으로는 이 성범죄의 피고인, 그러니까 가해자들의 입장에서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다른 시각에서 이런 영상들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분들이죠.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어떻게 고소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가해자의 대응 양상이나 예상되는 반박 내용, 심리 상태,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처벌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영리한 행동이죠. 실제로도 그런 점에서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연락을 주시고 도움을 구하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대놓고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 구체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막연한 개념이 또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밥 먹듯이 경험하는 이런 변호사들한테나 와닿는 개념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사건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진술하고 주장해야 이 일관성, 신빙성, 구체성이 인정될 수 있는 건가 싶습니다. 이런 걱정이나 두려움, 불확실성 속에서 피해자들이 만날 수 있는 변호사들은 그냥 막연하게 고소가 어렵다, 그러니까 일관성, 신빙성, 구체성 인정되려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된다, 또 무고죄로 고소를 안 당하려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된다, 이런 말만 합니다. 사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를 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간단히 끝날 문제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누구의 말이 더 믿음직스러우냐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 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 구체성이 있냐 없냐로 연결지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성범죄가 이런 범죄에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한 변호사가 진술의 신빙성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피해자의 몫이죠. 누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피해자 변호사들 대다수가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서 제출해주는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가해자 쪽 연락을 대신 받아주는 정도 외에 별다른 액션을 취하는 것이 없는 것이 보통이고 현실이죠. 여담으로 변호사들끼리 얘기로 뭐 고소사건은 별로 하는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사들끼리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고소사건을 보면은 굉장히 신경을 쓰려면 한도 끝도 없는, 쓰면 쓸수록 굉장히 일이 많은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럼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고소장 제출한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가 더더욱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 구체성,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가? 뭔 방법은 없나?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지금 그거 한번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건데, 일단 사건이 일어난 당일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가해자의 관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부터, 사건 당일은 왜 만나게 됐는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헤어졌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따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두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억이 날 듯 말 듯 흐릿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났지만 나중에 확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따로 구분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정리된 사실관계를 텍스트로 메모를 해둡니다. 특히 사건 당일에 상대방이 했던 말이나 행동 기억나는 거 있으면 모조리 복기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고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다 싶은 것도 죄다 포함시켜야 돼요. 본인은 사소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안 해둘 수가 있는데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정리를 안 해두면 기억이 휘발돼가지고 나중에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피해자 본인은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걸 미리 판단을 못하세요. 본인은 잘 모릅니다. 이런 거 중요한지 안 한 건지.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일단 기억나는 건 죄다, 모조리 다 정리해 두시고, 정리해야 할 사실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사건 자체의 내용이겠죠. 어떤 식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무엇을 기억해서 정리해둘까?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자가요, 정리해둘 사건에 관련된 사실관계입니다. 인상착의, 가해자나 피해자, 상의, 하의, 외투, 속옷, 허리띠, 그리고
바지를 풀었으면 바지 버클이 있는지 없는지, 지퍼가 있는지 없는지, 고무줄 바지인지, 바지가 타이트한 정도인지, 뭐 그냥 헐렁한 바지인지 이런 것들, 소재, 색상, 세탁 여부까지. 그리고 이제 발생 시각과 경과 시간인데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시간을 특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관적인 느낌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주관적인 느낌이 대충 몇 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앞뒤 전후 맞춰봐야겠죠. 실제로 그게 뭐 주관적 느낌이 정확한 건지 안 한 건지. 너무 말도 안 되게 주관적 느낌이 굉장히 길었다, 뭐 1시간 정도 지속됐다, 근데 사실은 한 10분 정도 지속됐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사건 장소의 특징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장소의 이름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가구 배치나 위치, 내가 거기에서 어디에 앉아 있었고 어디에 누워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조도, 그러니까 밝기죠. 방 밝기, 장소의 밝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의 행위 태양과 폭행 협박 정도인데 어느 손으로 추행을 했는지, 어느 손으로 내 오른손을 잡았는지, 제압을 했는지, 말은 어쨌는지, 그 다음에 당시에 상대방이 지은 표정이라든지 했던 말, 디테일하게요. 말, 워딩 그대로. 그 다음에 폭행 협박 정도, 어느 정도 힘을 완력을 행사했는지, 그 다음에 이동 동선, 그 뭐 방 내부라도 방에서 이렇게 여기 갔다 화장실 갔다가 침대로 왔다가 또 침대 왼쪽으로 왔다가 뭐 이런 동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동선, 그리고 소요 시간, 이런 것들 과장되지 않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상대방이 했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정리해 두는 거, 그리고 이제 주장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피해자분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조사를 받을 때는 자기는 그냥 뭔가 안 했다라고 하면 끝인 거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했는지, 상대방이 누구였어요? 성범죄 피해자 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거짓 진술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내 반응에 대해서 먼저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반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을 못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상대방의 어떤 뭐 완력 행사라든지 폭행 협박, 유형의 행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는지, 말이나 행동,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저항을 했는지 정도면, 그 다음에 동선 어디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뭐 도망 다니고 이랬던 거, 소요 시간, 뭐 거부 반응 일체를 정리해 두셔야겠죠. 과장되지 않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정리해 둘 거 살펴봤고, 그 다음에 사건 이외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두셔야 돼요. 가해자하고 사건 직전에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이후에는 또 어떤 관계였는지, 알게 된 경위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사건 당일 만난 거는 누가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지, 약속 목적이나 약속 장소 같은 것들, 사건 당일 이동 경로, 뭐 어디 뭐 남산 갔다가 뭐 데이트 해가지고 뭐 한강 갔다가 뭐 이런 이동 경로, 동선이요. 그 다음에 사건 이후에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이나 시간대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뭐 잡았는지, 뭐 따라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건 이후에 피해를 당한 이후에 주변에 뭐 도움을 구한 정황이 있다면 그런 것들, 뭐 가족이나 친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상대방한테 항의를 했던 거, 뭐 사건 직후에 항의했을 수도 있고요. 뭐 그 다음 날에 뭐 문자를 보냈을 수도 있고, 한 일주일 뒤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건 이후에 112에 신고를 했다면 신고네요. 정보공개 청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경찰서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다. 고소를 할지 말지 뭐 고민을 해가지고 그랬던 것, 상담을 했던 담당 경찰관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스텝. 이렇게 정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들 있잖아요. 이걸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사건 이전, 당일, 사건 이후 카톡, 전화, 문자, 이메일, 연락 내용도 좋고요. 사건 당일 목격자나 CCTV, 블랙박스, 각종 영수증 같은 것들. 목격자에는 함께 있던 지인도 좋겠고, 식당이나 술집 종업원,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포함이겠죠. 그리고 CCTV는 이 사설 CCTV도 있고 공공 CCTV도 있습니다. 공공 CCTV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나 이런 데 방범용 CCTV가 있거든요. 그럼 가까이 가보시면은 공공 CCTV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가지고 해당 시간의 CCTV를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팁이고. 그리고 블랙박스도 없겠죠. 본인이 탑승한 차량뿐만 아니고 사건 장소를 비추는 다른 차량, 모르는 차량에 블랙박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장소 재방문 후에 사진을 찍어도 좋고요. 영수증은 뭐 숙박업소, 술집, 식당 영수증, 이동 경로와 시간대를 특정하기 위한 뭐 택시나 교통카드 영수증 같은 거 찾아보면 좋겠고, 그리고 사건 당일날 무슨 옷을 입었는지 사건 당일 착장 그대로를 바닥에 두고 사진 촬영을 해둔다거나, 속옷, 뭐 겉옷 이런 거 세탁을 안 했다면 비닐에 넣어갖고 밀봉해 두어도 좋고요. 뭐 구토한 흔적이라든지 옷이 뜯긴, 단추가 뜯긴 흔적, 이런 것도 사진 찍어야겠죠. 특히 속옷이요. 이런 작업들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정리한 사실관계들에 확보를 했거나 확보 가능한 정황 증거들을 하나하나 대조해서 갖다 붙여 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내 주변 진술들이 구체적인 정황대로 확인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내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는 의미도 되니까 기억의 내용을 분명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정리
정리해주는 지금 바로 이 시점이 사실 가장 내 기억이 선명한 시점이기도 하겠죠. 이걸 굉장히 명심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스텝, 진술 범위를 정하고 함부로 추가하지 않기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사건 전, 당일, 이후 행적들, 있었던 일들 중에서 진술을 실제로 내가 할 내용들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나에게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 또 입증이 가능한 부분과 입증이 불가능한 부분을 나누어서 정리를 해봅니다.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 모르겠다면 변호사를 찾아가셔야겠죠. 입증이 불가능한 부분은 무엇을 확인하면 입증이 가능할지도 한번 떠올려 봅니다. 필요시에는 경찰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하면 경찰한테 이런 증거가 있을 수 있으니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럴 토대로 무엇을 내가 함구할 것인지, 무엇을 반드시 내가 말할 것인지, 무엇은 이야기는 하되 경찰이 누군가 먼저 묻지 않으면 안 할 것인지 세분화해서 정리를 해보면 좋겠죠. 사실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실제 앞으로 내가 조사나 재판에 가서 진술할 내용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만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2단계 내용은 앞서 기초작업을 했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조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 진술을 할 범위의 최대치를 정하는 단계거든요. 2단계에서 정리한 내용이 한번 정해졌다면 반드시 이 정리된 내용 범위 안에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꿔 말하면 2단계에서 정리된 내용 이외에 뭔가 새롭게 나중에 뭐가 계속 추가된다거나 맞다 그것도 있었다 이러면서 계속 어떤 내용이 추가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 조사나 재판 중에 진술 과정 중에서 피해자분들을 이렇게 한번 지켜보면요, 실제로 뭐 계속 맞다 이러면서 계속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가해자 변호사는 왜 예전에 그런 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냐 이런 공격을 합니다. 가해자 변호사는 대놓고 이런 공격을 하는데 판사는 피해자가 왜 새로운 말을 하지 법정에서 이런 의심을 품어요. 법정 증인신문에서도 판사들이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합니다. 실제로도. 그럼 피해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안 물어봐서 안 했다 그때는. 이제 생각났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흔한데, 문제는 피해자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실무상 뭔가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점점 추가되는 양상은 피해자에게 썩 유리하게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거 지금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성무죄 사건이고 누구 말이 그럴듯하냐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추가가 된다? 뭐 기억력이 흐릿해지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술할 부분의 범위와 내용을 미리 최대치를 정해두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범위가 정해졌다면 뭘 더 추가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최대한 정리를 잘 해야 하는 거죠. 뺄 건 빼고 또 넣을 건 다 넣고 최대한. 자,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무엇을 꼭 말할 것인가, 무엇을 함구할 것인가, 말은 하되 묻지 않으면 먼저 하지 않을 것인가 도 순서대로 정리되면 좋습니다. 반드시 이 단계에서 정리된 범위 내에서만 하셔야겠죠. 그 다음 스텝은 실제 진술 시 내가 실제로 진술을 할 때 사용할 단어와 문장, 표현, 순서를 정리하는 겁니다. 진술에는 뭐 고소장이나 진술서처럼 어떤 텍스트, 글로 정리된 형태가 있고 실제 진술을 그대로 속기한 진술조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어체하고 구어체로 구분된다고 보면 되는데, 문어체적인 표현 방법이 있고 구어체적인 표현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걸 말하고 있는데도 서로 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소장을 변호사가 대신 쓴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고소장도 너무 문어체 느낌으로 쓴다기보다는 실제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하듯이 레이아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 그래서 레이아웃으로 내가 그걸 그대로 말로 옮겼을 때 어색하지 않도록 정리해서 쓰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표현과 실제 조사나 재판 가서 내가 한 말의 표현이 다른 부분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왜 다르게 표현했냐? 이때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표현했냐?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을 받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조사 가서는 실제로 내가 구어체로 하는 말들이 정리가 될 테니까 이걸 고소장하고 대조해봐도 비슷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요. 그리고 이제 실제 부위나 옷, 언행, 뭐 물건을 설명하거나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단어는 꼭 내가 평소에 쓰는 단어 위주로 쉽게 통일해서 정리를 시켜둡니다. 피해자는 진술 시점마다 매번 다른 형태의 질문을 받지만 결국 내가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내가 말을 해야 하는 내용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말을 해야 하는 내용은 정해져 있다는 건데 그 내용을 말할 때 쓰는 단어나 문장, 표현, 순서가 항상 똑같을 수 있도록 미리 정리를 해두고
꼭 그렇게 진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실제로 평소에 내가 쓰는 단어 위주로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해두고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죠. 만약 내가 쓰는 단어나 문장이 아니라면 비교적 설명하고 내가 은연중에도 바로바로 답을 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정리해두기 바랍니다. 결국 내가 언제 어디서든 누가 물어봐도 내가 말을 하기가 쉽도록 정리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내가 말하기 쉬우면 뭐 하겠습니까? 이걸 듣는 경찰, 검사, 판사들이 이해하기 쉬워야겠죠. 나는 내가 경험한 일이니까 물론 뭐 떠올리는 것이 힘들겠지만 머릿속에 당시 상황이 이렇게 쉽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다른 제3자, 뭐 경찰이나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쉽게 상황이 구성이 안 되겠죠. 그러려면 뭔가 생략해서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당시에 어떤 상황이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걸 듣는 사람도 나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당시 상황을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잘 전달을 해야 합니다. 표현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용어나 표현, 나만 사용하는 그런 표현, 그리고 모호한 표현이 있다면 이런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략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정리하다 보면은 같은 내용, 다른 표현, 다른 단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때에는 항상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리해둔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보시고 만약 다른 단어나 다른 표현이 있다면 이걸 똑같이 통일을 시켜줍니다. 실제로 나중에 내가 말을 할 때에도 같은 상황을 표현할 때 통일된 표현과 단어, 문장, 순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초석을 다지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입니다. 예상 질문 매칭하고 실전 연습으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데 피해자가 고소 이후에 가장 처음 피해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내 사건 담당 경찰 수사관입니다. 기본적인 피해자 진술 조서가 작성되는 시점이고 이 피해자 진술 조서는 앞으로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거든요. 실제 내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첫 진술 시점이기도 합니다. 앞선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완벽하게 내가 어떤 대본을 정리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시간 순서대로 텍스트로 총 정리된 글에 불과하죠. 그걸 내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하듯이 읽어보고 막상 말로 하려니 표현이 어색하거나 내가 스스로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표현은 보다 쉽게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굉장히 위축되고 긴장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말이 잘 안 나오는 분들, 생각이 잘 안 나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무상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실 피해자가 실제 진술하는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방법대로 정리한 텍스트를 전부 다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경찰이, 검사가, 판사가, 가해자, 변호사가 특정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리한 텍스트 중에 일부 내용을 내가 선택해서 발췌해서 답변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 질문자가 무엇에 관해서 묻는 것인지 순간적으로 내가 딱 이해를 한 후에 머릿속에서 싹 내가 정리한 대본 중에서 이 부분의 내용을 끄집어와서 답변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답변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받으면 내가 정리해둔 대본 중에서 어느 부분에 관련된 질문일까 떠올려 보시고 무엇을 말해야 정확한 답변이 될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동문서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대본이 정리가 잘 돼 있다면 대본 그대로 답변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건 질문하고 내 대본 중 어느 부분을 매칭이 되는 것인지를 작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는 이 부분을 답해야겠다. 저 질문에는 이 부분을 답하면 되겠네. 라고 미리 내가 답변 내용을 매칭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질문자가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를 예상을 해야 되겠죠. 저는 여기서 구체적인 예상 질문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사건 내용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사건 내용에 따라서 질문도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건 내용을 제가 안다고 하면 예상 질문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체로 질문자는 사건의 어떤 내용, 그리고 선후관계, 그리고 상대방의 폭행, 협박 등 유형의 행사의 정도라든지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라든지 방법, 정도, 거부의사 표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저항했는지, 고소 이유라든지 처벌 의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결국은 어떤 부분을 답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내가 정리된 내용 중에서 이 질문이 나오면 이걸 해야지라고 미리 정리를 하고 진술하러 가셔야겠죠. 자, 그 다음 스텝입니다. 자, 어렵게 첫 번째 진술을 마쳤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그럼 끝일까요?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가해자의 본격적인 반박조 시작이 되겠죠. 그럼 피해자는 수사 과정 중에서 조사를 몇 번 더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만약
공소 제기가 된다면 싫지만 법정에 출석해서 장시간 증인신문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몇 번 더 진술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 그건 뭐 나중에 가서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싶으실 텐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바로 시간 때문인데요. 경찰 단계는 짧으면 2달, 길면은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재판에서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더더군다나 길어지겠죠. 그럼 이런 시간의 경과 때문에 제가 맨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기억이 비교적 분명할 때 미리미리 정리를 이제 해두라는 것도 그것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의 진술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이 정리된 대본을 꺼내서 반복해서 습득하고 기억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의미겠죠. 정리와 연습이 잘 되어 있다면 누가 뭘 언제 어떻게 물어봐도 내 입에서 나간 답변은 똑같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정리해둔 대본은 어디 공개된 게 아니잖아요. 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니니까, 뭐 보고 읽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내 진술에 의구심을 푸는다면 무엇을 보고 의구심을 가질까요? 실제 내 진술이 담긴 사건 기록이겠죠. 바로 피해자 진술 조서들입니다. 뭐 증인신문 조서도 포함이겠죠. 수사 단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피해자 진술 조서에 대해서 조사가 끝났다고 하면 반드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소지를 해두고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해당 진술 조서를 일단 열람을 해보면 꼭 할 말들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안 했구나 싶은 부분도 확인할 수도 있겠죠. 물론 원하면은 추가 조사나 증인신문을 앞두고 경찰이나 검사가 과거 진술 조서를 살짝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것만 갖고는 지금 내가 바로 진술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미리 추가 진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면 사전에 이미 정리된 내 대본 다시 한번 반복 숙지하고, 그 직전 조사, 그 이전 조사 때 진술 조사들 열람 등등 해놓고 소지하고 있다가 추가 진술해야 될 때 꺼내서 다시 한번 같이 보면 좋겠죠. 추가 조사든 뭐든 결국 내가 하는 이야기 똑같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진술을 해야 되니까 예전에 내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무조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준비를 해도 내 진술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 꼭 진술해야 할 말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경찰이 안 물어보니까 말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보충 진술을 따로 제출하거나 조사를 마친 후에 조서 열람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 이 진술 꼭 추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왜 이건 안 묻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필요가 없어서고요. 나머지 하나는 초기 조사여서 그렇습니다. 이 사건 초기라서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가해자가 뭐라고 주장할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경찰 입장에서도 추후에 법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쟁점이 될런지 사건 초기에 이 고소장만 확인한 경찰로서는 예상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진술을 할 준비가 다 됐고 최대치를 이렇게 범위를 정리 딱 해놨는데 그중에 일부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이제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부분이 내게 불리하고 유리한지 이미 진술 준비하면서 정리 다 해뒀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을 보고 좀 물어봐달라, 이 진술을 꼭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피해자 본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라는 겁니다. 물론 중구난방으로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막 온갖 얘기를 다 쓰면서 뭐 가해자를 엄청나게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감정적으로 수십 번을 막 제출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반대입니다. 그런 거 말고 굉장히 정리된 형태의 추가 진술서, 내가 빼놓은 부분들, 진술을 누락한 부분들이 좀 보완을 하고 싶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면 꼭 중요한 진술 부분인데 이제 외견상 시간이 지난 한참 나중에 그 진술이 갑자기 두둥 이렇게 나타나는 걸 미연에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누락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빨리 파악을 하시고 그거를 빨리 초기에 보완을 해두시면 나중에 내가 이건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해가지고 그거를 새롭게 진술하는, 그래서 이제 괜히 의심을 받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부터 내 진술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제가 여차저차해서 기억이 좀 흐릿한데요, 불분명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라면서 단서를 달고 내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외견상 번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입증이 불가능한 부분은 왜 입증이 불가능한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하시고, 대신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보완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욕심낸다고 막 추측하는 진술을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고 가능하면
기억이 안 나는 이유도 부연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불리한 부분이나 먼저 진술하지 않을 부분, 함구할 부분 나누어 보자고 아까 앞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좀 드려야겠죠. 이 영역에 속하는 부분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실 굉장히 고소를 망설이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 내가 불리한 부분들을 먼저 진술하지 않을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누군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라고 생각은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적절하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라고 정리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부분을 미리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해뒀다면 어떨까요? 적어도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거를 좀 크게 줄여볼 수는 있습니다. 결국 내가 사전에 예상했다시피 불리한 영역들은 그냥 한순간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건이 유죄 판결로 끝나기 전까지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경우에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도 미리 정리해둬야겠죠. 통일성 있고 일관되게 말할 수 있도록 항상 불리한 걸 물어볼 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실제 이 영역이 어떤 식으로 나한테 질문이 들어온지를 예시를 몇 개 달아봤는데 쭉 보시면 왜 뭐 전부 이런 질문이잖아요. 이유를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상해 보인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대응 양상이. 그럼 그때는 여차저차해서 그랬다라고 미리 답변을 준비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원칙대로. 또 나중에 그거에 관한 질문이 나왔을 때도 다르게 이야기하지 말고 기존 답변대로 그대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덧붙여서 피해자분들이 이제 자신이 뭐가 불리한 부분인지 아는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막 포장을 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이야기하려는 경향들이 종종 있으세요. 일종의 이제 방어 기제인데, 그럴듯한 답변을 한답시고 지나치게 좀 왜곡된 이유를 나열하는 것은 전혀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도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설명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지, 반드시 그럴듯한 답변을 해가지고 그 불리한 부분을 싹 포장하거나 거짓말로 이렇게 허위 진술로 과장된 진술로 이렇게 싹 빠져나가는 그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왜곡되거나 뭔가 포장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게 결국 실제 사실이 아니라거나 상대방이 반박을 해가지고 이걸 배척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 답변 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한 방에 흔들리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피해자가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는 부분도 솔직하게 답변하는 태도는 결국 전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 실제 사실에 기반해서 진술을 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실관계 세부 정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뭐 기억의 상태를 구분하시고 사건 전후의 정황이라든지 인상착 기타 여러 가지 시간 순서대로 모조리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 진술 범위를 확정해야겠죠. 유리한 부분, 불리한 부분, 입증이 가능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최대치를 정리를 하시고, 시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내용 계속 추가하지 않도록 해야 신빙성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기 쉬운 구어체나 용어를 사용해서 정리를 하시고 이걸 통일시켜셔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은 항상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표현으로 통일해서 정리를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된 내용을 그냥 처음 A부터 Z까지 쭉 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 질문에 대해서 매칭하는 연습을 하셔야겠죠. 정리된 텍스트를 A부터 Z까지 쭉 읊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그게 이 부분에 대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서 그 대본 부분 발췌해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셔야겠죠.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대본을 계속 복습하시는 것도 여러 차례 진술의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좀 더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통일성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내용은 보충 진술서를 제출하시거나, 불리한 정황들이 있다면, 그리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억지로 포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내 진술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지름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